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계태세에 들어가셔야 되고 4.7%를 넘으면 이때서부터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마저 돌파하면 이때는 급락 장세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전쟁 시황을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미국 10년물 시장 금리를 보면서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해서 제 짧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보통 나스닥 선물을 켜봅니다. 그 나스닥 선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큰 다른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 나스닥은 평온한데 비트코인만 빠진다면 그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상승폭이 좀 컸으니까 이익을 실현하려는 개미들 때문에 이게 일종의 조종 장세구나, 조종을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는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해칭을 좀 걸어놨어요. 해칭이란 뭐냐면 현물 시장이 빠졌을 때 선물 시장에 숏을 걸어놓으면 떨어지는 거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떨어지지만 숏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해칭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저도 숏을 걸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숏에 수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락, 즉 조정받고 있던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뉴스를 켜보니까 전날 밤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같은 게 터지면 모든 자산시장이 일제히 폭락을 합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이나 금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군하고 비트코인과 금이 다른 게 다른 자산군들은 거시경제 흐름,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들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비트코인과 금은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금선물 시장을 켜보니까 금선물 시장은 처음에 조금 빠지다가 이내 상승 쪽으로 돌아서 있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비트코인도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금을 쫓아서 곧 상승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낸스 선물을 숏에서 롱으로 바꿔놓고, 즉 롱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정말 비트코인도 상승 쪽으로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가진 지정학적인 특성을 설명드리고자 이러한 전쟁이 터지면 모든 자산군은 전쟁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일제히 빠집니다.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과 금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에 오히려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게 동결이 되고 다른 주식이나 채권은 더 심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선호하는 거는 손쉽게 갖고 탈출하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금을 선호하는데 특히 그때는 금괴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전쟁이 터지면 금괴를 갖고 국경을 넘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에 넣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금보다는 디지털금이 전쟁 시에는 더 요긴하겠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했을 적에
러시아 국민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가지고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전쟁이 나면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사항은 유가가 많이 비싸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격화되면 이란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 아시아로 들어오는 많은 석유들이 그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석유 수송로를 차단하면 석유값이 아주 급등합니다. 이라크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심하면 배럴당 한 200~300불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다른 투자은행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120불 정도까지는 급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자 유가는 한 7% 급등했어요.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유가 상승은 수입 물가 자체를 비싸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제조물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물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또한 높아집니다. 연준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고 그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치솟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연준의 FOMC가 열리더라도 일단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마 나중에 전쟁이 빨리 종결되면은 아마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가을 정도는 혹시 기대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전쟁이 났을 적에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거고, 이 급락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조하게나마 지금 상승적으로 머리를 틀었는데, 즉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적에 비트코인과 동행지표들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하나가 나스닥 선물지표예요. 보통 나스닥 100 선물을 보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에는 미국장은 휴장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스닥 선물을 보시는 게 수월할 거예요. 즉 비트코인은 나스닥 100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폭탄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불어나면서 시장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혼란한 과정에 있었는데, 즉 이럴 때는 오히려 금과의 동행성을 갖습니다. 원래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미국의 10년물 시장 금리가 당시 굉장히 치솟았는데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이 나오고 며칠 사이에 3.8%에서 4.5%로 자그마치 7bp나 한 3일 사이에 순식간에 치솟았어요. 원래 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야 됩니다. 즉 금리라는 건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금리를 많이 주는 나라의 돈이 금리가 적은 나라의 돈보다는 항상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금리가 높은 통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화하고 미국의 달러를 놓고 보면 일본의 엔화는 기준금리가 거의 0%대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시장금리가 보통 4%가 넘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예치를 하면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엔화를 갖고 예치하면은 이자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속성상 이자가 높은 나라의 돈이 강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즉
미국은 시장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트럼프의 상호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퍼져서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달러의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몇 년간 비트코인은 나스닥 100하고 혹은 나스닥 선물하고 동행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 이후로 오히려 금 쪽으로 동행성이 더 강하게 보이곤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도기적 시점이라 사실은 두 개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스닥 선물하고 궤를 같이 하고 비상시에는 금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은 거의 나스닥하고 똑같이 붙어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하고 궤를 같이 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즉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가면서 위험자산으로부터, 물론 아직까지도 위험자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금과의 동행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20년 금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했던 그 그래프인데, 과거에 미국은 금이 온스당 2,000달러에 도달하면 어김없이 금 선물 시장에 규제를 가해서 금 가격이 2,000달러 이상 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이걸 억눌렀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해인데요. 이때도 금 가격이 2,000달러에 도달하자 미국 정부는 금 선물 시장에 8차례의 규제를 가합니다. 즉 캐시 증거금을 올리고 유지 증거금 또한 올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하고 하는 규제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현물 시장에도 금을 몇백 통씩 투하해서 금에 오르는 거를 일종의 결사적으로 막아가지고 금값을 2,000달러에서 거의 한 1,300불달러까지 떨어뜨립니다. 그 이하로 떨어뜨리기 힘든 거는 당시 금 생산 원가가 온스당 한 1,300불 정도 들어요. 이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금값이 떨어지겠는데도 3번이나 더 이런 규제를 가하니까는 큰 손실을 보고 금 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2020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계속 동행성을 가졌는데 10월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쪽으로, 금 가격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서로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서부터는 나스닥하고 동행하기 시작해요. 보통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적에 그것과 동행하는 지표를 찾아서 항상 그거를 참고를 합니다. 그게 투자에 사실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할 적에 나스닥을 같이 켜놓고 있는다거나 혹은 금 선물 차트를 같이 켜놓으면서 서로 이렇게 참고해서 방향성을 예측하시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나스닥 상관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마켓워치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 종합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0.5를 기록했다고 그러고, 나스닥 100과의 상관계수는 올해 1분기에 0.74에서 0.89 사이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나스닥 100과 비트코인은 거의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동행성이 큰 건데, 사실 0.74나 0.89 정도 되는 건 굉장히 동행성이 큰 겁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동행성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즉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같이 쫓아서 올라가듯이, 근데 그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스닥 100에서 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주식 중에서도 특히 기술주하고 동조화 현상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6월 13일의 움직임에서는 이게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는데, 이때는 나스닥이 아닌 금선물 쪽으로 동행을 바꿨어요. 즉 나스닥하고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금과 커플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러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을 적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는 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제는 안정화되면서 아마 나스닥보다는 금 같은 안전자산하고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에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두 상품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달러 인덱스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의 대체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과 금입니다. 즉 달러 가격이 강세로 가면 금과 비트코인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비트코인과 금은 강세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금이 굉장히 약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란 보고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란 보고서란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기 때문에 달러가 쓸데없이 너무 강해졌다. 시장에서 고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도 보고 재정 적자도 보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즉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러를 굳이 강세로 가져가지 말고 약세로 가져가서 미국을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관세와 같은 수단과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력 지원과 같은 거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상대방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한마디로 과거의 플라자 하브처럼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이거를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캐피탈 쪽에 있던 사람인데,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당선 즈음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읽어보고 무릎을 쳤다는 바로 그런 보고서인데, 그리고 이 사람을 올해 3월 달에 백악관 경제수석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상호관세라거나 군사적 지원을 모든 일에 지렛대로 쓰고 경쟁 상대국들한테 당신들의 통화를 절상시켜서 달러 평가절하에 협조해달라고 지금 윽박지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미루어 당분간 달러는 약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달러의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금은 강세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진행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일 날 새벽에 폭격기 200대를 동원해서 이란 전역에 산재한 15곳 이상의 목표물 100곳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핵시설들이 들어있었는데, 최대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를 공격해서 지상시설은 파괴했고 밑에 있는 지하시설은 손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시설들만 파괴하고 지하 벙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전쟁의 특징이 이란의 정유시설 등과 세계 최대 천연가스 유전지를 공격을 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중동에서 전쟁이 5차례 일어났지만
석유시설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즉 석유시설을 건드리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를 붕괴시켜서 거의 생명줄을 마비시키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군시설뿐만 아니라 이 석유시설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아마 석유가는 더 급격하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핵시설 여러 곳을 폭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스파한이라고 지하 핵연료 최대 저장시설을 갖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거의 손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지하의 범위가 한 20m 정도 되는데 그 벙커들은 800m 밑에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미사일로는 그렇게 큰 손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건 미국이 갖고 있는 3만 파운드급의 벙커버스터인 MOAB라는 그러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그러한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써야 폭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핵시설 폭격을 우려해서 미국이 주지 않았던 건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지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폭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핵과 관련된 시설 대부분은 손상이 됐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 아마 한 두세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쪽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폭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거를 좀 더 장기화로 가져가면서 그러한 핵시설조차 사용 불능하게 만들려고 전쟁을 장기화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급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출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항모가 오면은 미국의 무기가 공격에 가담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급히 지금 휴전 제의를 내놨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란 핵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거나 혹은 이게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은 대체자가 아닌 비트코인과 금한테는 호재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돼서 다른 돌발 악재들이 발생하거나 세계 경제가 더 침체 속으로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금한테도 이런 상황은 달갑지 않고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전쟁 진행 사항을 좀 더 주목해서 보면서 다른 여타의 돌발 악재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시장을 유심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도 전쟁 초기에는 위험자산처럼 급락했지만 이후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전쟁이 빨리 종결이 되면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한 번쯤 더 달아올라서 신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화랑세를 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건 모든 자산 시장의 이제 호재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전쟁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이나 리플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얘기는 잘하면 알트코인 불장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쟁 시황을 다 이렇게 습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실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의 금리 현상만 봐도 어느 정도 시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10년물 국채는
시장 금리의 대표 주자로서 모든 자산 시장에 이게 신호를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모든 자산 가격의 앵커라고, 즉 배의 닻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즉 이게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거죠. 보통은 10년물 금리의 4.5%가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4.5%가 넘으면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계태세에 들어가셔야 되고 4.7%를 넘으면 이때서부터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마저 돌파하면 이때는 급락 장세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전쟁 시황을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미국 10년물 시장 금리를 보면서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4.4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그거를 이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합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떠한 거시경제 흐름, 어떤 지정학적인 사건, 그 다음에 다양한 자산시장 간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스닥 100과 비트코인과 금과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그들 간의 그 미묘한 관계 같은 것들을 눈여겨 살피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전쟁이 격화되고 길어지면 이거는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황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우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코인투자학교의 오피셜 학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게 될 데일리 비트코인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비트코인과 리플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과 같이 정리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내용을 제가 사전에 선보인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전쟁 같은 큰 이슈, 그리고 이벤트,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오피셜 학습방에서 빠르게 시의성 있게 콘텐츠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